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G7 회원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2009년 G20 정상회의 체제의 출범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G7 확대 문제와 G20 출범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G7, G20 같은 글로벌 가버넌스 체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G7은 1975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카나다, 이탈리아 이 7개 서방 선진국들의 정상회의로 출범을 했는데 1998년에 러시아가 가입하면서 G8이 되었다가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G8에서 쫓겨나면서 다시 G7이 된 겁니다. 12년 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국제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G8 체제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다양한 확대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G8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굳이 G20 정상회의를 따로 만들었는지 그 경위와 배경을 이해하는 게 앞으로 G7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점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당시에 국제금융위기의 진앙지 중 하나인 런던에서 대사로 근무하면서 이런 논의에 직접 관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을 러시아, 호주, 인도와 함께 금년도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했고 문 대통령은 기꺼이 초청에 응하겠다고 화답한 사실은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6월 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트럼프의 초청에 대해서 한국이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평가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이런 논평을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G7에 초청받은 사실을 과대 포장하고 이를 부각시키려는 대변인의 충정은 이해하지만은 사실관계가 틀리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G7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회원국을 확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원국 확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런 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오버하고 실수를 한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데 G7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클럽인데 청와대에 그 많은 수석, 비서관, 행정관 가운데 G7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좀 서글픕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청와대가 G7에 게스트로 초청받는 것과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스트를 초청하는 것은 주최국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초청받은 것은 2008년 7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게스트를 초청하는 것과 G7을 G11 또는 G12로 확대 개편해서 회원국으로 받아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스트를 초청하는 것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은 G7을 확대 개편하는 것은 G7 회원국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고 어느 한 나라만 강력히 반대해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한국을 가입시켜주고 싶어도 트럼프 혼자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G7의 확대 개편 문제는 12년 전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미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때도
G8 체제로는 당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전제하에 G11부터 G14까지 다양한 확대 구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 영국 대사로서 채텀 하우스라는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하는 G8 확대 개편 토론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일부 G8 국가 대표들이 G13으로 확대하는데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와 세상은 달라졌어도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G7 확대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가장 큰 문제는 G7 회원국들이 이런 소규모 클럽의 특권적 지위가 평가절하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안보리 확대 개편 문제를 지난 25년간 논의해 왔지만은 기존의 5개 상임이사국들이 상임이사국 확대를 바라지 않고, 또 확대된 상임이사국에서 억울하게 빠질 중견국가들이 결사 반대하기 때문에 매년 끝없는 토론만 반복하고 25년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명문 클럽의 회원권이라는 게 국제적 지위의 상징인데, 여기에 물타기를 해서 회원권의 가치를 떨어뜨릴 일을 기존의 멤버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 일본과 독일은 지난 25년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외교 목표로 삼아왔는데,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꿈이 좌절된 그 한을 G7의 멤버라는 데서 그나마 사귀면서 위안을 얻고 있는데, G7 확대가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이태리, 카나다 같은 나라도 인도, 브라질 같은 대국이 들어오면 G12 내에서의 상대적 지위가 위축될 텐데 찬성할 리가 없죠. 원래 G8 멤버였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주자는 아이디어에도 유럽 국가들은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G12로 확대 개편한다는 결정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늘어날 5개국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도 김치국부터 마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12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원국이 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은 국제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회원국 확대가 결정되면 누구를 넣어주고 누구를 빼느냐를 두고 피말리는 외교전이 벌어집니다. 경제 규모나 지역 내의 정치적 비중으로 볼 때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G12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운을 건 로비를 벌이고, 경계선에 걸려서 억울하게 낙방할 나라들은 G7 확대를 막는데 결사적으로 매달릴 겁니다. 국제적 위상의 추락을 앉아서 당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그런 현상은 국제사회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경제 규모만을 기준으로 신규 회원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자는 그런 주장이 반드시 나오고, 그런 주장이 정치적으로는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국 5개국 가운데 아시아 대양주 지역에서 2개국을 늘린다면 인도를 영입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안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아시안 대표로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테고, 호주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인도네시아, 호주와의 외교력 경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중남미에서도 브라질의 가입에 경쟁국인 멕시코나 아르헨티나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도 한 자리를 요구할 텐데 대표 주자로 남아공을 가입시키자는 요구를 거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경제 규모에서 우리 다음으로 13위에 올라있는 스페인도 경제 규모가 더 작은 나라가 G12에 가입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회원국 확대 논의가 시작되면 지역 대표성과 경제 규모를 근거로 치열한 외교력의 경연이 벌어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2008년 G8을 G13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G13의 일원이 되어야 마땅하지만은 지역 대표성의 논리에 밀려서 경제 규모 12위권에 들면서도 G13에 가입 못하는 세계에서 가장 억울한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를 구해준 나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G8 확대 여부와 그 방법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동안에 영국은 조용히 G20 정상회의 체제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G20는 1999년부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가하는 강력급 회의로 운영되어 왔는데 2009년에 영국이 의장국이 될 차례였습니다. 당시 고던 브라운 영국 총리는 10년간 재무장관을 지낸 후에 2007년부터 총리를 맡고 있었는데 재무장관 시절에 G20 강요회의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주요국 정상들 가운데 브라운 총리만큼 국제 금융 문제에 해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2009년 G20 정상회의 의장이 되어서 세계를 경제 위기에서 구출하는 그런 실력을 좀 보여주고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말에 급히 미국으로 날아가서 넉 달 후에 퇴임할 부시 대통령에게 G20 정상회의 체제 출범을 지지해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부시가 영국 노동당 정부에 진 정치적 빚이 많기 때문에 영국의 부탁이라면 거절할 수가 없었고 미국으로서는 G13이든 G20든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영국이 바람잡이 노릇을 맡아서 같이 침공을 했고 미국이 같이 죽자고 하면 싫어도 따라 나서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재임 중 영국에 진 빚을 G20 정상회의 출범을 지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갚은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G8 확대 논의를 지켜보면서 아직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영국 외교부와 총리실을 거의 매일 들락거리면서 G8을 G13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그때 영국이 G8을 그대로 두고 G20 재무장관 회의를 정상회의 체제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정부도 신속하게 G20 지지를 선언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정부도 G20 체제 출범에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탠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G7을 G12로 확대한다면 한국은 당연히 회원국이 되어야 하고 G12의 멤버가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G7을 확대할지 말지 이런 문제도 아직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이미 G12 회원국이 된 것처럼 떠벌리고 김치국부터 마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 TV였습니다.